남편의 내연녀가 제 술에 최음제를 탔지만 저는 그 술을 그녀에게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는데 안녕하세요. 제 앞 순백의 실크보가 깔린 테이블 위에는 푸른빛의 칵테일 한 잔이 놓여 있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조명 아래 그 잔은 마치 귀한 보석처럼 마법 같은 아름다움을 뽐내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 그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배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벽하게 위장한 제 명예에 대한 사형 선고서였습니다. 저는 저 매혹적인 푸른 액체 속에 단순히 술과 시럽, 신선한 라임 조각만 들어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장 정숙한 여인마저도 이성을 잃고 원초적이고 치욕스러운 본능에 지배당하는 미치광이로 만들기에 충분한 강력한 최음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선물을 공들여 제조한 자는 지금 제 앞에 서서 천사처럼 달콤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룹의 성공을 축하하며 잔을 부딪히는 이 5성급 호텔의 화려한 연회장에서 오직 저만이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서 쏟아지는 크리스탈 조명은 모든 것을 호화롭고 눈부시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극도로 위선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특히 무대 위에 서 있는 저 남자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더욱 그랬습니다. 박준영, 제 남편입니다. 그는 지금 연설을 하며 파트너사들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에메랄드빛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을 향해 시선을 돌렸고 그의 목소리에는 숨김없는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젊은 나이에도 재능과 열정이 넘치는 우리 마케팅팀의 김아라 팀장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청중석 전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아라가 일어나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교태로운 눈빛이 제 쪽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완벽한 사교적인 미소를 지으며 답례의 의미로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아래 제 다른 손은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굳게 말아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연극에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6개월 전 저 여우 같은 것이 회사에 발을 들인 날부터 그룹의 모든 행사는 그녀와 제 남편의 개인적인 무대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인 사내 연애극을 연기했고 합법적인 아내이자 맨손으로 준영과 함께 이 회사를 일군 저를 희미한 그림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야회의가 실제로는 어디에서 열리는지, 남편의 갑작스러운 출장이 실제로는 애인과의 호화로운 휴가라는 것을 저는 알았지만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김아라 같은 독사에게 소란스러운 싸움은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남편을 더 멀어지게 할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치명적인 한방,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한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오늘 밤이 바로 그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김아라가 제 테이블로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비싼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달콤했지만 지독히도 가식적이었습니다. 사모님, 그녀가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괜한 오해들 때문에 안 오실까봐 걱정했어요. 저는 와인 한 모금을 마시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왜 안 오겠어요? 회사 파티인데. 그리고 이 회사는 여전히 제가 최대 주주고요. 제가 안 오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김아라의 입가 미소가 살짝 굳었지만 그녀는 금세 자연스러운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우린 이제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니 더 끈끈하게 지내야죠. 아, 제가 바텐더에게 특별한 칵테일을 부탁드렸어요. 그분만의 특별 레시피인데
이름이 블루라군이래요. 이 푸른색이 오늘 사모님 드레스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제 사과의 선물로 받아주세요. 말을 마친 그녀는 웨이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몇 초 후, 파인애플 조각과 빨간 체리로 화려하게 장식된 보석처럼 푸른빛의 칵테일 한 잔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완벽하게 아름다웠지만 제 눈에는 교묘하게 위장된 독배처럼 보였습니다. 왜 특별한 칵테일일까? 왜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일까? 한 여자의 직감이 제 안에서 이것이 함정이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남편 쪽을 쳐다보자 그는 다른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저와 칵테일 잔을 몰래 훔쳐보는 시선을 포착했습니다. 기대감과 약간의 죄책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또 함께 연극을 꾸몄고 이번에는 제게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 연극의 감독은 바로 저니까요. 저는 김아라를 향해 놀랄 만큼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마음 씀씀이가 곱네요. 저는 칵테일 잔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숨길 수 없는 기쁨의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먹잇감이 완전히 덫에 걸렸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로 이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체스판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체스판에서 그녀는 사냥꾼이 아니라 죽음의 문으로 곧장 돌진하는 졸에 불과했습니다. 이 블루라군, 칵테일 뒤에 숨겨진 진짜 음모는 무엇일까? 그리고 서지우는 어떻게 그들의 함정을 가장 멋진 반격의 무대로 만들 것인가? 만약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분들께서 숨막히는 긴장감을 느끼고 계신다면 황혼의 이야기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밤 배신자들의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푸른빛의 블루라군 칵테일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독이 든 보석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김아라와 제 남편의 시선이 제 모든 움직임에 고정되어 있음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이 스스로 덫에 걸어 들어오기를 숨죽여 기다리는 두 마리의 포식자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수천 가지 계획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극을 망치게 될 테니까요.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저를 기다리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게는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이 판을 뒤집을 완벽한 순간, 시선을 돌릴 찰나가, 그리고 그 기회는 바로 제가 직접 만들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아라의 경계심을 허물기에 충분한 미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세심하네요. 그런데 저 혼자만 마시기는 좀 미안한데요.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바텐더에게 똑같은 걸로 한 잔 더 만들어 달라고 해요. 우리 자매처럼 같이 건배하면서 이참에 모든 오해를 푸는 거죠. 어때요? 제 제안은 너무나 합리적이어서 김아라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준영 앞에서 저와 함께 건배하는 것은 분수를 아는 애인이자 관대한 아내라는 이미지를 더욱 굳건히 해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생각 정말 좋으세요. 준영 씨, 보세요. 제가 지우 언니는 정말 대범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녀는 재빨리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몇 분 후 색깔부터 장식까지 첫 번째 잔과 똑같은 두 번째 블루라군이 제 잔 바로 옆에 놓였습니다. 이제 테이블 위에는 마법 같은 푸른빛을 띤 똑같은 칵테일 두 잔이 있었습니다. 한 잔은 순수함을, 다른 한 잔은 치욕적인 함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아라는 기분 좋게 자신의 잔을 들고 저와 건배할 준비를 했지만 제가 한 발 빨랐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순간에 우리 자매가 기념사진 한 장은 찍어야죠. 나중에 추억할 수 있게요. 말을 마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김아라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여기서요. 배경으로 연회장 전체가 나오면 정말 예쁠 거예요. 승리의 환상에 취해 있던 그녀는 즐겁게 제 말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섰고 2개의 칵테일 잔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올려 촬영 각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셔터를 누르려는 바로 그 순간 저는 팔꿈치로 제 옆구리를 살짝 쳤습니다. 비싼 악어가죽 클러치가 제 손에서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 위로 탁 타는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클러치 안에 있던 립스틱, 파우더, 열쇠 꾸러미 같은 것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머, 어떡해. 제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지막이 소리쳤습니다. 항상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으로 김아라는 즉시 몸을 숙였습니다. 제가 주워드릴게요. 언니, 그녀는 자신이 몸을 숙인 그 순간 무대의 중심에서 완전히 시선을 떼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기다려온 황금 같은 3초였습니다. 김아라의 등이 모든 시야를 가리고 제 남편이 다른 곳을 보며 방심한 그 짧은 순간 제 손이 유령처럼 빠르게 테이블 위를 스쳤습니다. 2잔의 위치는 빠르고 조용하게 소리 없이 바뀌었습니다. 독이 든 칵테일은 이제 다른 자리에 놓였고 제가 아닌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언니. 김아라가 일어나 2 손으로 클러치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부드럽게 대답하며 클러치를 받고 휴대폰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얼음 녹기 전에 빨리 마셔요. 저는 제 칵테일 잔을 들고 김아라에게 남은 잔을 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연극은 제 뜻대로 완벽하게 재구성되었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올려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무서울 정도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의 화목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건배해요, 아라 씨.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잔을 들어 제 잔에 부딪혔습니다. 쨍하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그 잔 부딪히는 소리가 바로 자신의 몰락을 알리는 종소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와 배신자 남편이 지켜보는 앞에서 김아라는 한 번에 길게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게 의기양양하게 마셨습니다. 마치 달콤한 승리 전체를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불과 몇 분 후면 제가 치욕 속에서 몸부림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그녀가 공들여 준비한 그 약은 이제 그녀 자신의 혈관 속을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애써 준비한 연극의 주인공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로 위장한 잔혹한 무기, 푸른빛의 칵테일은 김아라의 위장 속에 안전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빈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먹잇감이 완전히 굴복했다고 믿는 사냥꾼의 자신감이 묻어나는 단호한 동작이었습니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살짝 올라가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그녀의 모든 몸짓과 눈빛을 연구해온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완벽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 대한 경멸, 희열, 그리고 극도의 기쁨을 모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천천히 제 칵테일을 비웠습니다. 시원한 민트 향과 상큼한 라임의 순수한 맛이 퍼지며 곧이어 일어날 일들을 위해 필요한 냉정을 유지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맛있는 칵테일이네요. 제가 세 사람 사이에 긴장된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이 특별한 선물 다시 한번 고마워요.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했습니다. 조금의 떨림도 두려움도 없었고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결의만이 존재했습니다. 김아라가 돌아보았고 이제는 더 이상 감출 필요도 없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가 좋아하시니 저도 기뻐요. 앞으로 우리 자매가 함께 더 맛있는 것들을 즐길 기회는 많을 거예요. 그녀는 마치
자신이 곧 차지하게 될 위치를 암시하듯 앞으로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없을 거야, 아가씨. 적어도 네가 상상하는 그런 미래는. 우리는 사교적인 대화가 한창인 메인 연애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제 남편, 박준영은 저를 재빨리 힐끗 쳐다보더니 서둘러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죄책감, 걱정,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비겁함과 체념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공범이었고 20년 지기 아내의 명예를 젊은 애인의 더러운 계략에 내맡겼습니다. 그는 침묵함으로써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이 체스판에서 그의 침묵은 가장 강력한 자백이었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괴물은 풀려났고 그녀의 혈관 속에서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았고 이제는 가면을 벗어 던진 그 눈빛에는 패배자를 내려다보는 승리자의 연민과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믿었습니다. 먹이가 미끼를 물었고 낚싯줄은 당겨졌으며 물고기는 도마 위에 완전히 올라왔다고. 저는 평온하게 제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시선에 고개를 살짝 끄덕여 답했습니다.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1막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감독으로서 저는 다음 막들이 훨씬 더 흥미롭고 극적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끈기 있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등을 곧게 펴고 우아한 자세로 앉아 손으로 와인잔을 부드럽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는 평온함의 완벽한 조각상이었지만 제 안에서는 심장이 계산적으로 한 박자 한 박자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영을 관찰했습니다. 김아라의 점점 더 기이해지는 행동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를.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도전도 비겁함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혹감과 절박한 구조 요청의 빛이 담긴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혼미한 상태에서 저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문득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 시선은 짧은 1초 동안만 지속되었지만 마치 제가 오랫동안 봉인하려 애썼던 기억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갑자기 거꾸로 흐르고 이 위선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호화로운 연회장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제 눈앞에는 더 이상 애인에게 휘둘리는 초라한 중년 남성이 아니라 불타는 듯한 눈빛과 가을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닌 25년 전의 청년 박준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낡은 필름처럼 밀려와 저를 대학 강의실로 데려갔습니다. 당시 저는 책과 설계도에만 파묻혀 지내던 조용한 건축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준영. 그는 언제나 주목의 중심에 있던 활기차고 활동적인 경제학과의 스타였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고 어떤 교차점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한 학생 창업 프로젝트에서 만나게 했습니다. 그는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 뒤에서 세부 전략을 짜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함께 일했을 때 저는 그의 에너지와 열정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처럼 연약해 보이는 소녀의 논리적인 사고와 날카로운 통찰력에 놀랐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낭만적인 말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한 커피를 마시며 함께 밤을 새우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사업 계획을 놓고 토론하고 우리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낼 미래를 함께 꿈꿨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꽃이고 저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꽃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고 더 높이 날아오르게 도와줄 것이라고. 그날 저는 그 말을 순수하고 온전하게 믿었습니다. 졸업 후 우리는 맨손으로 결혼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랑과 불타는 야망이었습니다. 미래의 JP그룹의 첫 사무실은
15제곱미터도 안 되는 축축하고 비좁은 단칸방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고되었지만 가장 행복한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끓여 먹던 라면 냄새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추운 겨울밤, 낡은 컴퓨터 앞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온기를 나누던 것을 기억합니다. 첫 계약을 따냈을 때 준영이 흘렸던 행복의 눈물도 기억합니다. 비록 그 돈은 집세를 내고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먹기에 겨우 충분했을 뿐이지만요. 치열한 창업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완벽한 한 쌍이었습니다. 준영은 그의 소통 능력과 결단력으로 회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파트너를 만나고 발표하고 협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뒤에 두뇌였습니다. 저는 시장을 분석하고 발전 전략을 세우고 회사가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단계를 계산했습니다. 한 번은 부동산 프로젝트가 동결되어 파산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준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방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모든 서류를 다시 검토했고 계약서의 허점과 프로젝트의 용도를 변경할 새로운 방향을 찾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의 앞에 두꺼운 세부 계획서를 놓았습니다. 바로 그 계획이 회사를 살렸고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준영은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는 제가 없었다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그의 머리이자 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공동의 사업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저는 첫 직원 몇 명의 월급을 주기 위해 어머니의 유품인 유일한 목걸이를 팔았습니다. 저는 가장 힘든 시기를 그와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해외 석사 장학금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조금의 원망도 없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쌓고 있는 기반이 단지 회사가 아니라 가족이자 견고한 미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가난할 때는 서로를 소중히 여길 줄 알지만 돈과 명예가 밀려오면 마음이 쉽게 변합니다. 회사는 점점 커졌고 우리는 고급스러운 사무실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박준영의 이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는 찬사에 익숙해졌고 성공한 CEO의 위치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이 모든 성공이 오직 자신의 손으로 이룬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차 저의 밤샘을 잊었고 회사를 살린 전략들을 잊었고 제 어머니의 목걸이마저 잊었습니다. 그는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잘못했습니다. 회사가 궤도에 오르자 저는 연이어 아들, 딸, 예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가족과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경영권을 넘겨주고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전략실을 나왔고 숫자와 계획서에서 멀어져 진정한 의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가 뒤로 물러났을 때 그의 옆에 거대한 공백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마라 같은 자들이 들어와 위선적인 존경과 요염함, 그리고 달콤한 말로 그 공백을 채울 기회였다는 것을요. 낡은 필름 속 마지막 기억은 이 저택이 아직 미완성 공사일 때 우리가 서 있던 모습입니다. 준영이 뒤에서 저를 안고 정원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봐, 내가 하는 모든 건 당신과 아이들에게 최고의 삶을 주기 위해서야. 그날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의 말 속에 숨겨진 미묘한 변화를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 나였습니다. 우리의 공동 기반을 그는 혼자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첫 벽돌을 함께 놓았던 사람을 잊을 권리를 스스로 부여했습니다. 기억의 필름이 끊겼습니다. 저는 연회장의 잔혹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자신의 애인 때문에 허둥지둥 당황하는 남자를 보았고 제 심장은
더 이상 조금의 아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잊혀진 기반이면 어떻습니까? 과거를 잊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제가 바로 그와 김아라가 환상 속에서 그리고 있는 미래의 종지부를 찍을 사람입니다. 고되고 행복했던 시절의 달콤함은 사라지고 배신감의 씁쓸함만이 목구멍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제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 박준영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김아라의 점점 더 노골적으로 통제불능이 되어가는 모습 앞에서 허둥대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더 이상 조금의 아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감각해졌고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수백 번의 긴 밤 동안 저 혼자 잔혹한 현실과 마주한 후였습니다. 6개월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오후 저는 우연히 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영화처럼 극적인 불륜 현장 급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조용하고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단지 아이의 학교 정보를 찾기 위해 그의 태블릿 PC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전히 열려있던 대화창 하나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메시지, 수많은 사진, 그리고 지난 10년간 그가 제게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저속한 사랑의 언어들.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고 순식간에 제 세상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메시지 속의 여자는 다름 아닌 김아라. 제가 남편 앞에서 몇 번 칭찬했던 젊고 유능한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제 결혼 생활을 조용히 파먹고 있는 독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재의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그들이 서로에게 보낸 메시지 한 줄 한 줄을 읽고 또 읽고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질투 때문이 아니라 제가 너무나도 뻔뻔하게 속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처절한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신뢰, 저의 20년 희생, 모든 것이 순식간에 어처구니 없는 희극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소리치고 싶었고 따지고 싶었고 모든 것을 뒤엎고 싶었습니다. 저는 회사로 달려가 모든 직원들 앞에서 김아라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깊고 고요한 밤, 거울 속 초췌하고 가련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지우, 한때 남편과 함께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이 모든 것을 이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여우 한 마리가 제게 속한 모든 것을 그렇게 쉽게 빼앗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싸움을 거는 것은 하책일 뿐, 그것은 제 품위를 떨어뜨리고 저를 불쌍한 여자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제게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가면을 벗길 뿐만 아니라 재산을 보호하고 제가 쏟아부은 청춘의 노력을 지켜낼 수 있을 만큼 영리한 계획이. 그 운명적인 밤 이후 저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저는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저는 비밀리에 유능한 변호사이자 제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인 윤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윤 변호사는 제게 날카로운 법률적 조언을 해줄 뿐만 아니라 믿을 만한 사설 탐정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준영과 김아라를 미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행적, 모든 음모, 모든 계획을 알아야 했습니다. 지식은 힘이었고 저는 그 무기로 저 자신을 무장해야 했습니다. 탐정으로부터 보고서, 녹음 파일, 사진들이 매일 저에게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를 받을 때마다 마치 또 다른 칼날이 제 심장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제 의지를 더욱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준영이 회사 돈으로 비밀리에 사준 고급 아파트에서 자주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아라가 단지 애인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일부 소액 주주들을 조용히 포섭하며 그룹 내에서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야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약 2주 전, 탐정은 제게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준영이 김아라에게 선물한 핸드백에 초소형 녹음 장치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녹음 파일은 저조차도 소름이 돋을 만큼 잔혹한 계획을 폭로했습니다. 그것은 김아라와 강태수라는 이름의 한 남자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김아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녹음 파일에서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계획은 이래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룹 연말 파티에서 내가 그 늙은 마누라 음료에 최음제를 탈 방법을 찾을 거예요. 가장 강력한 걸로 수녀님도 미치게 만들 수 있는 종류로요. 약 기운이 돌면 강태수 씨 당신이 술에 취한 손님인 척하며 자연스럽게 그 여자를 방으로 부축하는 거예요. 2107호실 내가 이미 예약해뒀어요. 당신이 할 일은 뭔지 알죠? 진짜로 할 필요는 없고 연기만 하면 돼요. 그 여자 옷을 벗기고 몸 위에 눕고 아주 뜨거운 장면을 연출하는 거죠. 내가 준영 씨랑 같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현장을 덮칠 거예요. 물론 전부 촬영할 거고요. 강태수라는 남자가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김 팀장님. 그분은 회장님 사모님이신데요. 김아라가 비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웃음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이니까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할 외도 증거가 있어야만 그 여자가 한 푼도 못 받고 이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가식적이라 헛된 명예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당신은 내 말대로만 해요. 일이 끝나면 5천만 원은 당신 것이 될 거예요. 저는 녹음 파일을 다 듣고 나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젊은 여자가 그렇게 악독한 마음과 잔인한 계획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 남편을 빼앗고 싶을 뿐만 아니라 제 명예를 완전히 파괴하고 저를 빈손으로 길거리에 내쫓고 싶어 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분노 뒤에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큰 판을 벌이고 싶어 하니 저도 함께 놀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규칙대로 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 게임의 규칙을 다시 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칵테일에 대해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2107호실에 대해서도 그리고 곧 나타날 낯선 남자에 대해서도 김아라는 자신이 완벽한 함정을 설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제가 감독하는 연극 속에서 춤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를 위해 공들여 준비한 함정으로 신나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여기에 앉아 제 와인을 즐기며 배신자들의 모든 거짓과 악랄함이 드러나는 막이 오르는 그 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명품 핸드백 속 녹음은 끝났지만 김아라의 악독한 말들은 여전히 제 마음 속에서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충격이 지나가자 그 자리에는 극도로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박준영의 배신이 제 심장에 가장 깊이 박힌 칼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이 악랄한 음모에 비하면 그들의 은밀한 데이트는 어린애 장난에 불과했습니다. 김아라는 제 남자를 원할 뿐만 아니라 저를 파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제 모든 것, 재산과 회사부터 마지막 남은 명예의 조각까지 전부 벗겨내고 저를 쓸모없는 존재처럼 길거리에 내던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남은 인생을 치욕과 고통 속에서 살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겨우 20대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혹시 지난 6개월간 저의 침묵과 인내가 그녀의 오만함과 악랄함을 키운 것은 아닐까? 그녀는 제가 도살장으로 쉽게 끌려갈 수 있는
순한 어린 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너무 얕봤고 그것이 바로 그녀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약함을 위한 것이고 저는 더 이상 단 1초도 자신에게 약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란 불빛 아래 서재에 앉아 손에는 짙은 붉은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시지는 않고 마치 복잡한 체스판을 들여다보듯 넘실거리는 액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을 즉시 폭로할까? 이 녹음 파일을 박준영에게 들려주고 그의 어린애인의 진짜 얼굴을 까발릴까? 아니, 너무 단순하고 그들에게 너무 쉬운 일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을 창피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 그들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다음은 우유부단하고 어리석은 성격의 준영은 김아라의 악어의 눈물에 또다시 마음이 약해질지도 모른다. 그는 그녀가 단지 장난을 쳤다거나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믿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니, 저는 그런 일시적인 승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한 방, 하늘이 내리는 벌과 같은 한 방을 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궁지에 몰리는 느낌, 파괴되고 모든 것을 잃는 느낌을 정확히 맛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김아라가 공들여 무대를 만들었으니 제가 왜 그것을 부숴야 할까? 저는 부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 무대 위로 올라가 그녀의 연극을 저만의 공연으로 만들 것입니다. 제가 감독이 되고 그녀와 제 배신자 남편은 자신들이 직접 만든 비극 속 두 주연 배우가 될 것입니다. 체스판은 이미 뒤집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녹음 파일에 나오는 강태수라는 남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주세요. 신상, 인간관계, 약점, 그리고 특히 그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부 알아야 합니다. 단 24시간 만에 강태수에 대한 상세한 파일이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은 졸업했지만 게으르고 도박에 빠져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폭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강태수 같은 사람에게 김아라의 5천만 원은 엄청난 액수였고 유일한 구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필요한 것은 단지 돈만이 아니라 안전한 탈출구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쉬웠습니다. 저는 직접 나서지 않고 윤 변호사를 통해 제3자를 거쳐 강태수에게 접근했습니다. 제 제안은 매우 명확하고 깔끔했습니다. 김아라가 제시한 액수의 2배인 현금 1억 원, 완전히 다른 신분의 새 여권, 그리고 빚쟁이들로부터 벗어나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호주행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이 모든 것은 호텔에서의 연극이 끝난 직후 그에게 주어질 것이었습니다. 그의 임무 또한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김아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나타나 2107호실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와 연기하는 대신 그는 김아라 자신과 연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영상 촬영에 사용될 휴대폰이 완벽한 각도에 놓여 모든 뜨거운 장면을 가장 선명하게 녹화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태수는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아라와 박준영에게 맞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제안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미래 전체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이 제안 뒤에 있는 여자가 김아라보다 훨씬 더 큰 힘과 무서운 계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면 살 길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김아라를 따르면 일이 끝난 후 입막음을 위해 제거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만남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강태수는 완전히 제 편이 되었습니다. 비장의 카드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역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지치고 우울한 척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김아라의 도발적인 행동에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묵하고 인내하며 점차 운명을 받아들이는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저의 변화는 김아라를 더욱 의기양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제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고, 제가 단두대에 오를 준비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말 고객 감사 파티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그 안의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저 서지우였지만 눈빛에는 6개월 전의 슬픔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우며 결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하지만 고급스러운 검은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애도를 상징하는 검은색이지만 동시에 권력과 신비의 검은색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무대는 세워졌고 배우들은 제자리에 섰으며 대본은 다시 쓰였습니다. 김아라, 순진한 아가씨, 네가 오늘 밤의 감독이라고 생각하니? 넌 틀렸어. 넌 그저 내가 당기는 줄 위해서 신나게 춤추는 불쌍한 꼭두각시에 불과해. 그리고 오늘 밤 나는 그 줄을 끊어 네가 스스로 만든 심연 속으로 자유낙하하게 만들 거야. 게임은 이제 정말로 시작되었어. 오늘 파티가 바로 그 무대였습니다. 제 입가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한 사교적인 모습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약이라면 약 15분에서 20분 사이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시간은 제가 적의 점진적인 붕괴를 충분히 감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준영이 가장 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시계를 쳐다보고는 다시 저를 힐끗 쳐다보았고 그 눈빛에는 탐색하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왜 피해자인 제가 멀쩡해 보이는지 의아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 김아라는 매우 여유로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가볍게 흔들며 제가 통제불능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도발적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5분이 흘렀습니다. 10분. 저는 여전히 같은 테이블에 앉은 몇몇 손님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부동산 시장 상황과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매우 명석하고 날카로운 척했습니다. 저의 논리적인 말 한마디, 빈틈없는 주장 하나하나가 박준영의 자신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 점점 더 커지는 당혹감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정확히 12분이 되자 김아라에게 첫 번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단지 가볍게 미간을 찌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대화를 멈추고 손을 들어 관자놀이를 가볍게 문질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물잔을 들어 한 번에 길게 마셨지만 그 행동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공들여 화장한 그녀의 하얀 뺨이 옅은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독약의 불길이 안에서부터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임을 알았습니다. 몇 분 후 그 분홍빛은 넓게 퍼져 그녀의 얼굴 전체를 비정상적으로 붉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얼굴에만 머물지 않고 하얀 목덜미와 가슴 앞 드러난 피부까지 번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뜨거운 사우나에서 막 나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허벅지 위에 얌전히 놓여있던 가느다란 손이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옥수 같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선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더니
마치 공기를 더 마시기 위해 드레스 목 부분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그녀의 호흡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규칙적이고 부드럽지 않고 가빠졌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무겁게 내쉬었고 실크 드레스 아래로 가슴이 눈에 띄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빛도 평소의 날카롭고 도도한 모습을 잃었습니다. 동공이 풀린 듯 눈이 더 커 보였고 이상할 정도로 반짝이며 촉촉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어떤 환상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처럼 몽롱하고 흐릿해졌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던 박준영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화를 완전히 멈추고 김아라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래? 그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얼굴이 다 빨개졌어.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쐴까? 김아라는 다른 세상에서 현실로 끌려온 듯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었지만 그 미소는 매우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 괜찮아요. 아마 술 때문일 거예요. 오늘 술이 좀 센가 봐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시선은 준영을 향하지 않고 주위 테이블의 남자들을 무의식적으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성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연극은 정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용광로처럼 뜨거웠고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준영 씨, 그녀가 제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평소의 애교 섞인 톤이 아니라 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대담하게 준영의 가슴 위에 놓였습니다. 저 몸이 좀 이상해요. 너무 더워요. 박준영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격식 있는 파티에서 수백 명의 파트너와 직원들 앞에서 그의 우아하고 지적인 애인이 싸구려 유흥업소 여자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김아라의 손을 잡아 자신의 몸에서 떼어냈고 창피함과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쳤어? 그가 이를 악물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장 그만둬.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하지만 그의 말은 이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주위의 수군거림은 이제 명확한 뒷담화로 변해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호기심, 궁금증, 그리고 경멸을 담아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세상에, 저기 봐. 김 팀장님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네. 박 회장님 정말 창피하시겠다. 보통 취한 것 같지 않은데 좀 이상해 보여.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영을, 그의 얼굴에 선명하게 드러난 치욕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젊고 아름답고 유능한 애인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지금 그는 그녀 때문에 수백 배는 더 창피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아라를 밀어내려 애썼지만 그녀는 문어처럼 그에게 단단히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위해 준비했던 연극, 이제 그녀는 스스로 훌륭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본을 알고 있는 유일한 관객인 저는 매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전체 요리에 불과했습니다. 메인 요리는 아직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테이블의 혼란스러운 광경은 연회장 전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권력 있는 회장 박준영은 이제 극도의 창피함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광대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김아라를 밀어내려 애쓰고 그녀의 입을 막으려 했었지만 모든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김아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날카롭고 도도한 마케팅 팀장이 아니었고 자신의 욕망을 뻔뻔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유령처럼 조용히 앉아 눈앞에서 펼쳐지는 비극을 관찰했습니다. 저는 박준영의 얼굴에 떠오른 무력감과 치욕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누구의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제 기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모두가 준영과 김아라에게 주목하고 있는 동안 저는 연회장 끝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말쑥한 검은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비장의 카드 강태수였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짧은 순간 교차했습니다. 제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제 뜻을 알아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몽롱한 상태의 김아라는 자신의 구원자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그녀의 풀린 눈빛이 군중을 훑다가 강태수가 있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세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약 기운이 돌면 강태수가 영웅처럼 나타나 피해자인 저를 방으로 부축하는 것. 그녀는 피해자가 이제 자기 자신이라는 것과 저 영웅이 실제로는 자신을 단두대로 이끌 사형 집행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김아라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준영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목소리는 탁했지만 여전히 제정신인 척했었습니다. 저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취해서 방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요. 그녀는 준영에게 말했지만 시선은 은밀한 신호를 보내며 강태수를 향해 있었습니다. 박준영은 지금 이 치욕에서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사소한 디테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김아라가 방에 가고 싶다고 하자 그는 기계처럼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응, 방에 가서 쉬어. 그는 심지어 자신의 애인을 부축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함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를 이 창피하고 골치 아픈 상황을 즉시 떨쳐버리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시나리오대로 강태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친절한 손님 역할을 하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안 좋아 보이시는데 제가 방까지 부축해 드릴까요? 김아라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강태수의 단단한 팔에 의지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완벽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낯선 남자의 부축을 받아 방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잠시 후면 불륜 현장 급습극이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연회장에서 엘리베이터로 가는 이 길이 승리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연회장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광경이었습니다. 회장의 애인이 만취해 흐트러진 상태로 전혀 모르는 남자의 부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배신자 남편은 테이블에 얼어붙은 채 앉아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은 수백 개의 눈, 그리고 몰래 녹화하고 있는 수십 개의 휴대폰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김아라와 박준영의 명예는 바로 여기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파티에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저는 번쩍이는 강철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그들 둘을 삼킬 때까지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저 위 2107호실의 주 무대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명, 카메라, 그리고 필요한 소품들까지. 강태수는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것입니다. 그는 김아라가 제게 하려 했던 것을 정확히 맛보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 역할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걱정하는 아내, 진실을 발견하고 충격받은 아내의 역할을 저는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했습니다. 너무 일찍 올라가면 연극을 망칠 것이고 너무 늦게 올라가면 가장 재미있는 부분을 놓칠 것이었습니다. 저는 와인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 씁쓸한 맛이 제 정신을 차리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박준영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방금 일어난 일을 소화하려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시간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 저는 그에게만 배는 더 큰 충격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해. 이제 내가 내 연기를 시작할 시간이야. 박준영이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그가 김아라와 함께 이 연극을 만들었으니 그 역시 관객이 되어 그 처참한 몰락을 끝까지 지켜봐야 해.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제 배신자 남편을 지옥문으로 이끌 첫 대사를 내뱉을 준비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김아라의 추한 모습과 강태수의 차가운 얼굴을 남긴 채 연회장에는 어색하고 난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다시 일었고 이제는 거리낌 없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박준영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비싼 정장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으며 얼굴은 밀랍 인형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몇몇 단골 손님들에게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방향을 잃고 창피함과 당혹감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굴욕감을 충분히 맛볼 수 있도록 몇 분 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가장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영향을 받기 쉬운 상태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 말에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릴 테니까요.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김아라와 강태수가 방으로 올라간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강태수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자신의 연극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우고 대신 걱정과 관심이 가득한 표정, 현모양처의 완벽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박준영 옆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가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여보, 제가 그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하지만 가짜 절박함을 가득 담아 말했습니다. 저 너무 걱정돼요. 준영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고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은 피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뭐가 걱정인데? 그가 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팀장님이요.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고운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아까 그분 모습이 보통 취한 것 같지 않았어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돼요. 어쨌든 우리 회사 직원이고 또 여자 혼자 호텔 방에 있는데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가 곤란해지잖아요. 제 말은 준영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책임과 회사의 평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는 김아라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그룹의 체면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고 당혹감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냥 잠깐 쉬러 올라간다고 했잖아. 잠깐이 얼마나 긴데요, 여보? 제가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보세요. 벌써 15분이나 지났어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취한 사람이 혼자서 문 잠긴 방에 있다고요.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분 가족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하는 게 어때요? 그게 모두를 위해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가족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김아라가 저처럼 이 도시에 친척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제안은 사실상 시험이었고 심리적인 함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준영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만약 그가 아무에게도 전화할 수 없다면 그의 무책임함은 더욱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왜 김아라는 그녀의 애인인 그가 아니라 낯선 남자의 부축을 받아 방으로 올라갔을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준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가족고, 나는 번호가 없어. 그래요? 제가 놀란 척했습니다. 두 분이 아주 친한 줄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더 위험하죠. 술에 취한 젊은 여자를 낯선 남자와 함께 방에 두다니
결과를 생각해 봤어요? 제 말은 준영의 비겁함과 이기심을 똑바로 찌르는 송곳 같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아라를 위한 걱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걱정이었습니다. 만약 2107호실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면 최고 경영자이자 파티에서 김아라와 마지막으로 친밀한 관계였던 그가 가장 먼저 연루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준영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걱정은 짜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냥 친절한 손님이었을 뿐이야. 친절하다고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비아냥거림이 가득한 미소였습니다. 친절한 남자가 낯선, 옷차림이 야하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여자를 자기 방으로 기꺼이 부축해준다고요? 당신 정말 순진하네요. 박준영 씨. 아니면 일부러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건가요? 제 말의 날카로움에 준영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놀라움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제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부드럽고 관대한 서지우에 익숙했지.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은 여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제 뜻대로 행동하게 만들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한숨 쉬는 척 했습니다. 당신이 걱정하지 않는다면 저도 어쩔 수 없죠. 다만 방금 호텔 보안 팀장님과 직원 두 분이 허둥지둥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얼핏 들었는데 21층에서 이상한 소음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2107호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보안 팀장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제가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의 그 거짓말은 어떤 진실보다도 더 큰 힘을 가졌습니다. 보안이라는 두 단어를 듣자 박준영의 안색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극도의 공포가 그의 눈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호텔 보안이 개입한다는 것은 사건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기록될 수도 있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명성뿐만 아니라 그의 경력 전체가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대기업 CEO가 젊은 애인과 호텔에서 난잡한 파티를 벌였다는 뉴스는 언론에게 확실히 군침 도는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야.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목소리는 통제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들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아니면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는 게 어때요? 적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대처할 수 있잖아요. 제 제안은 이제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박준영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굴욕과 공포 속에서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는 직접 목격해야 했고 불길이 모든 것을 태우기 전에 스스로 꺼야 했습니다. 가자. 그가 이를 악물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겁함은 순간적으로 공포에 압도되어 뒤늦은 결단력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를 따랐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은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천천히 낚싯줄을 당겨 빠져나갈 길 없는 거대한 그물을 준비해둔 바로 그곳으로 이끌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한번 열렸지만 이번에는 연극의 막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비극의 막을 올리기 위해서였다. 용서의 여지가 없는 비극에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스틸 엘리베이터. 문이 박준영의 공포로 하얗게 질린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마치 목을 조여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것처럼 계속해서
손을 들어 명품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는 갑자기 답답하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에어컨이 최대치로 돌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석에 몸을 기대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공포에 삼켜지고 있는 남자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붉은색 전자 숫자가 느리게 올라갔습니다. 붉은색 전자 숫자가 느리게 올라갔습니다. 붉은색 전자 숫자가 느리게 올라갔습니다. 마치 준영의 초조함을 일부러 놀리는 것 같았습니다. 18, 19, 20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그의 이마와 관자놀이의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는 혼자서 의미 없는 말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절망적인 기도처럼 끊어지는 말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냥 취했을 뿐이야. 띵하는 맑은 소리가 울리며 엘리베이터가 21층에 멈췄음을 알렸습니다. 문이 스르르 열리자 짙은 붉은색의 두꺼운 벨벳 카펫이 깔린 길고 조용한 복도가 드러났습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어딘가 으스스한 분위기였습니다. 벽등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노란 불빛이 교차하는 빛과 그림자를 만들어내며 공간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습니다. 박준영은 화살처럼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공포는 광적인 초조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 자신이 이끄는 그룹 전체의 명성이 치욕적인 스캔들로 인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꾸며낸 호텔 보안이 나타나기 전에,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을 잠재워야 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뒤를 따랐습니다. 제 하이힐 굽은 두꺼운 카펫 위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유령처럼 미리 쳐놓은 덫으로 돌진하는 먹잇감을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공기는 더욱 고요해졌고 오직 준영의 가쁜 숨소리와 제 가슴 속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2101호, 2103호, 2105호. 나무문에 달린 반짝이는 구리 숫자판이 시야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107호실에서 불과 몇 걸음 남았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며 죽음 같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작고 희미했습니다. 억눌린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하고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한 여자의 거친 숨소리와 유격적인 몸의 부딪힘, 그리고 더 이상 숨김없는 신음소리가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박준영이 멈춰 섰습니다. 그의 온몸이 굳었고 두 발은 바닥에 뿌리 박힌 듯 했습니다. 이미 하얗게 질렸던 그의 얼굴은 이제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았고 그 눈빛에는 공황과 말없는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충격받은 순진한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입을 가리고 눈을 크게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 소리 2107호실에서 나는 것 같아요. 세상에. 김 팀장님. 설마. 저는 일부러 말을 흐려 준영의 상상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유 없는 질투, 눈앞에서 바람 피운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곧 터질 스캔들에 대한 공포가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피가 머리로 솟구쳤고 눈은 붉게 충혈되었으며 두 손은 주먹으로 굳게 쥐어졌습니다. 문 안에서 들려오는 음란한 소리는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커지고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배신당한 남자의 자존심을 찌르는 수천 개의 바늘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치욕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젠장. 그가 낮고 탁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더니 2107호실 문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VIP 고객이자 호텔에서 대규모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지갑에서 카드를 떨리는 손으로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전자 잠금 장치의 카드를 몇 번이나 헛긁었습니다. 삑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리고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박준영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온 힘을 다해 무거운 나무 문을 밀쳤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며 벽에 세게 부딪혀 쾅하는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에서 들려오던 모든 음란한 소리가 갑자기 멎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최고의 연극. 제가 6개월 내내 기다려온 바로 그 순간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렸고 저는 그 안의 광경이 저 배신자 남자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은밀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미래와 명예까지 완전히 끝장낼 사형 선고가 될 것이었습니다. 문이 벽에 부딪히며 낸 쾅하는 요란한 소리는 마치 안에서 들려오던 모든 추잡한 소리를 끝내고 죽음 같은 침묵을 여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박준영은 문턱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분노의 한가운데서 얼어버린 조각상처럼. 저는 그의 바로 뒤에 서서 그의 팔과 몸 사이의 틈으로 안의 모든 광경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노골적이고 잔인한 광경이었습니다. 김아라가 저를 욕보이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했던 바로 그 장소. 스위트룸 2107호는 이제 그녀 자신의 몰락의 현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방 안의 조명은 모두 켜져 있지 않았고 몇 개의 스탠드 조명만이 희미하고 노란 불빛을 비추고 있어 분위기를 더욱 음란하고 병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옷가지들이 바닥 곳곳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김아라의 에메랄드빛 드레스는 걸레 조각처럼 구겨진 채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명품 하이힐은 각기 다른 곳에 떨어져 있었고 강태수의 검은 정장 역시 그 옆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중앙의 거대한 하얀 침대 위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불과 몇십 분 전까지만 해도 우아하고 도도했던 마케팅 팀장 김아라는 온데간데없고 대신 광란에 빠진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공들여 손질한 그녀의 머리는 이제 헝클어졌다므로 이마와 뺨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완벽했던 화장은 번져약에 취해 풀린 눈과 부어오른 입술, 붉게 상기된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뱀처럼 그 낯선 남자에게 휘감겨 있었습니다. 그 남자, 강태수 역시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누워 있었고 다부진 몸, 땀으로 번들거리는 맨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한 가지 매우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김아라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인 반면 강태수의 눈빛은 지극히 냉정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우리 쪽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저는 그의 입꼬리가 거의 알아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자의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끔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준영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든 것, 분노한 사자 같던 그를 말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것은 침대 머리맡 작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휴대폰 하나, 바로 김아라의 휴대폰이 급조된 거치대 위에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여전히 밝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후면 카메라의 플래시가 환하게 켜진 채 침대를 뒤엉킨 두 몸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촬영 중이었고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김아라의 모든 행동, 모든 몸짓, 가장 치욕적인 모든 순간이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공간을 뒤덮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저는 제 심장 소리와 박준영의 무겁고 끊어지는 숨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과 몇 초 만에 복잡한 표정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극도의 경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남자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혔을 때의 미친 듯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모든 진실을 깨달았을 때의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촬영 중인 저 휴대폰이 바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신뢰하고 가족까지 버릴 각오를 했던 여자 기마라가 알고 보니 호텔에서 낯선 남자와 쉽게 잠자리를 갖는 난잡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과정을 스스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념으로?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박준영의 머릿속은 지금 분명 엉망진창일 것입니다. 그는 어리석고 매혹되었을지는 몰라도 완전히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다시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만을 위한 특별한 칵테일, 실수로 마신 후 기마라의 이상한 행동, 쉬러 가고 싶다는 제안, 친절하게 나타난 낯선 남자, 그리고 지금 이 2107호실 촬영 중인 휴대폰, 그리고 눈앞의 광경, 모든 것이 갑자기 명확해졌습니다. 기마라가 저를 위해 준비했던 연극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여주인공이 바뀌었을 뿐. 저는 준영의 두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 때문이 아니라 극도의 공포와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속았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에 의해 바보, 더러운 계획 속의 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붕괴는 바람 피운 것을 들킨 것보다 만 배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붕괴, 자존심의 붕괴, 그가 쌓아올린 모든 환상의 붕괴였습니다. 침대 위에서 강태수는 연기를 충분히 한 듯 했습니다. 그는 기마라를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기마라는 여전히 몽롱한 상태에서 아쉬운 듯 다시 그를 껴안으려 했습니다. 강태수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약간의 힘을 주어 그녀를 옆으로 완전히 밀쳐냈습니다. 그는 일어나 앉았고 조금의 당황이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고 녹화를 중단한 뒤 바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여전히 문가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박준영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에 공식적인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회장님, 기마라 씨가 저에게 부탁한 연극은 이제 이쯤에서 끝내도 되겠죠? 강태수의 말은 크지 않은 목소리로 내뱉어졌지만 조용한 방 안에 터진 폭탄처럼 강력한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박준영의 고막을 때렸고 분노와 경악의 껍질을 뚫고 인식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연극, 기마라 씨가 부탁한 연기, 한 단어 한 단어가 깨진 유리 조각처럼 그의 마음을 베며 끔찍한 진실, 배신보다 더 끔찍한 진실을 맞춰나갔습니다. 박준영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진실과 거짓의 문턱에 서서 온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짧은 몇 초 동안 극적인 색변화를 겪었습니다. 분노의 붉은 빛에서 공포의 창백함으로, 그리고 마침내 붕괴와 절망의 잿빛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소리치려는 듯 입을 벌렸지만 잔혹한 진실에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경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한 마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의 바로 뒤에 서서 그의 몸의 모든 근육이 긴장으로 굳어 그를 살아있는 조각상으로 만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숨은 폐에서 뽑혀나간 듯했고 분노로 붉게 충혈되었던 눈은 이제 눈구멍에서 튀어나올 듯이 커져 하얀 침대 위의 광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뇌가 망막이 전달하는 이미지를 처리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몸부림치는 저 여자, 유격적인 신음소리를 내는 저 여자, 낯선 남자에게 벌거벗은 채
휘감겨 있는 저 여자. 김아라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빠져들었던 우아하고 지적인 마케팅 팀장일 리가 없었습니다. 항상 존경과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던 그의 어린애인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바로 그녀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붉게 상기된 얼굴, 그리고 그가 한때 좋아했던 입꼬리, 바로 아래의 매력적인 점까지. 모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의 폭풍이 박준영의 마음을 휩쓸었습니다. 처음에는 극도의 의심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끔찍한 오해일 것이다. 아마도 그는 취했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눈을 비볐습니다. 악몽을 쫓으려는 어린아이의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광경은 여전히 그대로 선명하고 잔인하게 존재했습니다. 의심은 금세 미친 듯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피가 들끓었고 남자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렸습니다. 그가 보물이자 뮤즈, 가족을 버릴 이유로 여겼던 여자가 이제 다른 남자에게 몸을 드러내고 그가 자신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소리를 낯선 이에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 배신은 제가 겪었던 것보다 만 배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적어도 제 품위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눈앞에서 바람맞은 광대,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준영의 두 손이 주먹으로 굳게 쥐어지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며 관자놀이와 목에 푸른 핏줄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달려들고 싶었고 소리치고 싶었고 저 남자를 침대에서 끌어내려 죽도록 패고 싶었습니다. 그는 김아라의 머리채를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워 따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 직후 더 차갑고 무감각한 감정이 덮쳐왔기 때문입니다. 붕괴. 그는 배신보다 더 고통스러운 진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왜 김아라가 다른 남자와 여기에 있을까? 왜 침대를 똑바로 향해 플래시가 켜진 채 반듯하게 놓인 휴대폰이 있을까? 바람 피우는 사람이 누가 저렇게 할까? 만약 이것이 바람이 아니라면, 만약 이것이 꾸며진 함정이라면, 흩어진 조각들이 준영의 머릿속에 떠오르며 무서울 정도로 완벽한 그림으로 자동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만을 위한 특별한 칵테일, 실수로 마신 후 김아라의 이상한 행동, 쉬러 가고 싶다는 제안, 친절하게 나타난 낯선 남자, 그리고 지금 이 2107호실, 촬영 중인 휴대폰, 그리고 눈앞의 광경. 모든 것이 하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피해자는 마땅히 저였어야 했습니다. 김아라와 저 남자는 단지 배우였고 박준영은 현장을 덮치도록 예정된 관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역할이 바뀌었을까? 왜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김아라일까? 그리고 그때 박준영이 배터리가 다 다른 로봇처럼 기계적이고 느리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오늘 밤 처음으로 그는 정말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죄책감도 비겁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극도의 공포, 상대방을 처참하게 잘못 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경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 속에 얼음장 같은 평온함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 입가에 피어오르려는 비웃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 모든 연극의 배후에서 줄을 당긴 사람이었습니다. 칵테일 잔을 바꿔치기 한 것, 제가 방문 앞에 나타난 것, 모든 것이 제 계산 속에 있었습니다. 박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새하얗게, 그리고 마침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김아라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치욕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원초적인 공포,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결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한 여자에 대한 공포만을 느꼈습니다. 그는 잠자는
암사자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분노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렸고 주위의 모든 세상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문틀의 손을 짚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고 묻고 싶었고 저를 추궁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졌습니다. 자신이 조리라는 사실조차 몰랐던 체스판에서 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신뢰했던 여자는 그를 노골적으로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참히 배신했던 여자는 이제 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그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가장 잔혹하고 비참한 진실 속에서 죽었습니다. 박준영은 문틀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모든 생명력을 빨아들인 듯 무거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곳에 서 있는 텅 빈 껍데기였고 텅 빈 눈으로 침대 위의 추잡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의 어린 애인이 여전히 몽롱한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어떤 욕설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패배를 받아들인 자의 침묵이었습니다. 비참한 진실에 맞아 반항할 힘조차 남지 않은 자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순간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바로 등 뒤에 섰습니다. 그의 온몸에 퍼지는 떨림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저는 침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김아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졸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무너뜨리고 싶었던 사람, 고통을 끝까지 맛보게 하고 싶었던 사람은 바로 제 앞에 서 있는 저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의 귀에 바싹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가짜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우며 무서울 정도로 평온해졌습니다.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음량으로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그 여자가 나를 위해 준비한 연극, 직접 연기하는 게 훨씬 더 실감나네요. 박준영의 온몸이 감전된 듯 움찔했습니다. 그는 확 돌아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죽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때요, 박준영 씨? 이 광경 충분히 인상적인가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파트너, 모든 직원, 그리고 우리 가족과 친구들 모두가 이 영상을 함께 감상하기를 원하나요? 저는 강태수의 휴대폰, 가장 강력한 파괴 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곳을 턱으로 살짝 가리켰습니다. 제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협이었고 판결이었습니다. 박준영은 입을 벌렸다가 다시 꽉 다물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이고 비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제가 농담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들로 그는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잘못 평가했습니다. 그는 20년의 풍파를 함께 겪은 여자를 얕봤습니다. 그는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 제가 단지 현모양처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제게는 강철 같은 두뇌와 심장도 있었습니다. 한편 침대 위에서는 강력한 최음제의 효과가 마침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아라는 점차 의식을 되찾았고 몸속의 뜨거운 열기는 지나가고 지치고 아픈 몸과 무서울 정도로 텅 빈 느낌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몽롱하게 눈을 뜨고 주위의 모든 것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그녀가 처음 본 것은 문가에 서 있는 박준영과 저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황의 빛이 스쳤습니다. 계획이 뭐였더라? 아, 맞다. 현장 급습. 자신이 현장을 덮치는 사람이었는데
왜 자신이 침대에 누워 있을까? 왜 몸이 벌거벗었을까?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저 남자는 누구지? 그녀의 기억이 단편적이고 혼란스럽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칵테일, 뜨거운 느낌, 통제 불능의 행동들. 그리고 이 남자, 김아라는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 앉았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얇은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고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준영 씨, 사모님, 그녀가 더듬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여전히 연기를 하려 했었습니다. 악몽에서 막 깨어난 순진한 피해자 역할을.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저 침묵하며 그녀에게 무대를 양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또 어떤 연극을 할 수 있을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김아라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던 공황은 억울함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고 악어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억울하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야. 전부 당신이 꾸민 짓이야. 준영 씨, 저 여자 믿지 마요. 저 여자가 나한테 함정을 팠어요. 내 음료에 약을 타고 이 자식을 여기 들여보내서 날 해치게 했어요. 질투 때문에 날 망치고 싶어서. 보세요. 저 여자가 얼마나 악독한지. 그녀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눈물로 가득 찬 연극으로 자신을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멋지게 둔갑시켰습니다. 진실을 모르는 다른 남자였다면 아마 이 연극에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박준영 역시 이제 더 이상 그 거짓말을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바로 김아라에게 내리는 가장 강력한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박준영이 반응이 없자 김아라는 더욱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내 말 못 믿어요? 준영 씨, 내가 피해자라고요.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 자식이랑 저 악독한 여자 둘 다 감옥에 쳐넣어야 한다고요. 저 여자가 날 모함하고 욕보였어요. 경찰에 신고하자고요?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에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생각이네요, 김아라 씨.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 저는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 강태수 옆으로 갔습니다. 그가 제 뜻을 알아차리고 즉시 휴대폰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화면을 가볍게 쓸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다면 증거가 필요하겠죠? 제가 김아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피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아마 이 영상이겠네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그녀와 강태수의 모든 뜨거운 장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선명하게 녹화된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김아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너, 서두르지 마요.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으로는 누가 누구에게 함정을 팠는지 증명하기에 부족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다행히도 제게는 하나 더 있네요. 저는 길게 말하지 않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김아라와 강태수 사이의 대화 녹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고 강력했습니다. 계획은 이래요. 그 늙은 마누라 음료에 최음제를 타는 거예요. 전부 촬영해서 그 여자가 한 푼도 못 받고 이혼하게 만드는 거죠. 녹음이 끝나자 방 전체는 김아라의 가쁜 숨소리만 들리는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치욕의 침대 위에 앉아 입을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 모든 연극, 모든 모함이
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모두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구덩이를 팠고 그리고 스스로 그곳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한때 매우 오만했던 자의 눈 속에서 완전한 붕괴를 보았습니다. 저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희열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제가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도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요? 아니면 제가 이 녹음 파일이랑 방금 찍은 뜨거운 영상을 이 사회 전체와 모든 인터넷 언론사에 보내서 우리 유능한 마케팅 팀장이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길 원하나요? 김아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고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 매우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은 여기서 정말로 끝났고 저는 절대적인 승리자였습니다. 호화로운 스위트룸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고 오직 김아라의 비참한 흐느낌만이 모든 것이 무너진 가운데 공허하고 의미 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위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얇은 이불은 그녀를 뒤덮은 치욕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사형 선고처럼 모든 문과 모든 탈출구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고 반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준영은 여전히 방구석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고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김아라를 보지 않았고 저를 쳐다볼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잔혹한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 숨을 구멍이라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신뢰, 사랑, 자존심, 그리고 곧 경력과 재산까지. 저는 제 앞에 비참한 두 사람을 보았고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희열도 뒤늦은 동정도 없었고 오직 얼음장 같은 평온함만이 존재했습니다. 이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고 본래 제 것이었던 것을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구석에 있는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명품 핸드백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는 여전히 넉나간 사람처럼 서 있는 박준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의 바로 옆 작은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놓았습니다. 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고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준비한 모든 거예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들었고 텅 빈 눈으로 서류철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선명하게 인쇄된 이혼 소장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다른 여러 서류들, 재산 분할 합의서, 그가 애인을 부양하기 위해 회사에서 빼돌린 불분명한 자금 증명서, 그리고 탐정이 수집한 사진과 메시지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꼼꼼하고 전문적으로 준비되어 어떤 허점도 없었습니다. 박준영은 이혼 소장을 보더니 다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아주 오랜만에 저는 애원과 용서를 구하는 빛을 보았습니다. 지우야. 그가 더듬거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게임은 끝났어요. 박준영 씨, 제가 망치질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단 하나의 길만 남았어요. 여기에 서명하세요. 저는 주머니에서 비싼 만년필을 꺼내 이혼 소장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본래 제게 속했던 것을 되찾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의 절반, 이 집, 이 차, 그리고 당신 명의의 그룹 주식 절반까지. 이 합의서 내용대로 모두 제게 다시 이전될 거예요. 저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속 깊이 스며들도록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데려갈 거예요.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부족한 아버지와 함께 자라는 것을 원치 않아요. 양육비는 당신 양심에 따라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돼요. 저는 요구하지 않겠어요.
박준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벽을 따라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윤기 나던 머리는 이제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고 오직 넓은 어깨만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권력 있는 CEO의 모습, 한때 제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의 모습이 이제는 절망에 빠진 철없는 아이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더 이상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감각해졌습니다. 저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는 눈빛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협조하는 대가로 제가 마지막 은혜를 베푸는 듯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두 사람의 모든 음모와 이 뜨거운 영상은 저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는 강태수를 힐끗 보았습니다. 어떤 언론에도 절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마지막 남은 명예는 제가 지켜주죠. 이게 제가 한때 제 남편이었던 사람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예요. 저는 몸을 살짝 숙여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속삭이는 목소리였지만 심장을 찢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신에게 자유를 줄게요. 모든 것을 짓밟을 만큼 갈망했던 그 여자에게 갈 자유를요. 지금 당장 가도 좋아요. 제 말은 은혜인 동시에 극도의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가두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것, 재산, 지위, 가족, 그리고 자존심까지 빼앗았습니다. 저는 그를 빈손으로 떠나게 했고 오직 진짜 얼굴이 드러난 애인과 암담한 미래만이 남았습니다. 박준영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모든 후회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유일한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반항하면 그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일어나려 애썼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펜을 집어들었고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잡지 못해 펜이 바닥에 탁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고 마침내 이온 소장 위에 펜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날렵하고 자신감 넘쳤던 그의 필체는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쓴 것처럼 빗돌빗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우리의 20년 결혼 생활에 공식적으로 종지부를 찍는 서명이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그는 펜을 힘없이 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방을 나섰고 굽은 등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김아라를 마지막으로 한 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그녀는 더 이상 뜨거운 애인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화신이자 그의 모든 비극의 근원이었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박준영이 떠난 후 방에는 저와 강태수 그리고 김아라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비참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강태수는 약속대로 다가와 김아라의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모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의 나머지 몫이에요. 협조해줘서 고마워요. 강태수는 그것을 받고 세어보지도 않은 채 제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나타났을 때처럼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와 그녀 둘만 남았습니다. 김아라가 저를 쳐다보았고 부어오른 눈에는 증오와 애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용서? 네가 그 두 단어를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만은 알아도 내일부터 넌 회사에서 해고 통지서를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만약 내 가족 근처 어디에서든 네가 어슬렁거리는 걸 다시 보게 된다면 왜 이 영상이 우연히 복구되어 시골에 계신 내 부모님께 보내졌는지 나를 원망하지 마. 그것이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김아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력이 끝났고 미래가 파괴되었으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침착하게 2107호실을 나왔고 뒤에는 배신과 더러운 음모의 잿더미를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제 재산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가장 멋진 방식으로 제 존엄성을 되찾았습니다. 2107호실의 무거운 나무문이 제 등 뒤에서 닫혔지만 그 소리는 분노의 찬 쾅소리가 아니라 부드럽고 단호한 찰칵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제게 해방의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지막 자물쇠가 열리며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스스로를 가두었던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저를 풀어주는 소리 같았습니다. 거짓의 감옥, 고통의 감옥, 억압과 피곤한 계산의 감옥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길고 고요한 복도에 홀로 서서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를 가슴 가득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공기는 더 이상 억압으로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텅 빈, 이상할 정도로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연회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제게 속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 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엘리베이터에 타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것이 된 집으로. 그날 밤 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새날의 첫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넓은 침실을 비출 때 저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 배신의 그림자가 더 이상 없는 장이 정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후 우리 모자의 삶은 사람들이 흔히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우울하거나 부족하지 않았고 오히려 평화롭고 풍족했습니다. 재산 분할 후 남은 막대한 재산의 절반은 우리 세 모자가 평생 돈 걱정 없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진정한 평화는 은행 계좌의 숫자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 공간에서 왔습니다. 이 집의 거짓이 사라지고 은밀한 다툼이 없어지자 집은 갑자기 더 넓고 쾌적하게 느껴졌습니다. 공기는 더 이상 거짓말과 회피하는 눈빛으로 무겁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두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 영화에 대해 토론하는 소리,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더 이상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장벽 없이 모든 희로애락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제 두 아이들은 모든 것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충격에 마음 아파했지만 그들은 똑똑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어머니의 고통과 인내를 조용히 지켜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 속에 무너지는 대신 강하고 단호하게 일어나 제게 속한 것을 되찾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아픔을 존경심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불쌍한 어머니가 아니라 영웅으로 강인함의 본보기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혼 후 첫날들 동안 제 가장 든든한 정신적 지주이자 두 명의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저는 행복한 가정이 반드시 한 지붕 아래 아빠와 엄마가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존중과 나눔, 그리고 이해 타산 없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박준영에 관해서는 그는 약속을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재산과 주식 이전의 모든 절차는 신속하고 조용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이 집을 떠난 후 그는 정말로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는 김아라를 찾지 않았고 당연히 결혼식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그가 그녀에게 바쳤던 사랑은 무참히 짓밟힌 체면과 자존심을 극복할 만큼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정사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더 씁쓸하게는 자신이 그녀의 더러운 계획 속 졸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그것은 어떤 남자도 삼킬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젊고 재능 있는 뮤즈에 대한 환상은 산산조각 났고 교활하고 난잡한 여자에 대한 비참한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어리석고 배신할 수는 있었지만 파괴된 자존심이 바로 그 감정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린 마지막 칼날이었습니다. 그는 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공허함과 뒤늦은 후회를 조용히 마주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김아라, 그녀의 운명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준영이라는 버팀목을 잃고 씻을 수 없는 오점을 아는 채 그녀는 애써 비집고 들어가려 했던 상류 사회에서 금세 도태되었습니다. 그런 전적을 가진 사람을 받아줄 대기업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빚을 갚기 위해 준영이 사준 아파트와 차를 팔고 도시를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추락에 통쾌해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그것을 인생의 필연적이고 공정한 법칙이라고 여겼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 그녀는 자신의 젊음과 미모를 무기로 삼아 지름길을 통해 부유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길이든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게으름과 부정한 야망의 대가는 몰락이었습니다. 모든 풍파, 잠 못 이루던 긴 밤, 눈물, 그리고 차가운 계산을 겪고 난 지금, 이제 조용한 정원에 홀로 앉아 제가 직접 가꾼 장미들이 저녁 햇살 아래 자태를 뽐내는 것을 보며 저는 모든 것을 되돌아볼 충분한 시간과 평온을 얻었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는 단순히 배신과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깊은 곳에는 값비싼 교훈들, 제가 청춘과 신뢰를 바쳐 얻어야 했던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교훈들을 인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폭풍우를 헤쳐나온 한 사람으로서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망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작은 촛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새기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에게, 자매 여러분, 사회와 동화는 종종 우리에게 희생하고 관대하며 가족과 남편, 자식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희생이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관대함이 배신과 무례함을 용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처럼 뒤로 물러나 자신의 모든 삶과 경력을 한 남자의 손에 맡기고 그것이 절대적인 안전이라고 순진하게 믿는 실수를 절대 저지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만의 독립적인 가치를 잃었을 때, 당신이 단 하나의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으로 자신을 만들었을 때, 그 태양이 변심하면 당신의 세상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신만의 길, 자신만의 경력, 독립적인 재정적 기반을 유지하십시오. 그것은 단지 지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율성이며 발언권이며 자존감이며 풍파가 닥쳤을 때 당신의 품위를 지켜줄 가장 튼튼한 갑옷입니다. 절대 수동적인 위치에 놓여 누군가의 동정이나 베풀매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교훈은 배신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보통 고통,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은 욕구입니다. 우리는 소리치고 따지고 온 세상이 상대방의 배신과 자신의 비참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자문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간적인 통쾌함. 그리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 통제 불능의 불쌍한 여자라는 이미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무심코 배신자를 그의 애인에게 더 가까이 밀어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과 냉철한 이성이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눈물을 행동으로 바꾸십시오. 우는 대신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소리치는 대신 조용히 계획을 세우십시오. 상대방과 온 세상에
당신이 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당신 손에 충분한 증거가 있고 그들의 약점을 쥐고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수동적인 위치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결정권을 쥐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결말을 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공정하고 품위 있는 결말을, 그리고 마지막 교훈, 아마도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교훈일 텐데 그것은 내려놓음과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이 두 단어를 말할 때 많은 분이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내 사랑과 희생을 짓밟은 자를 용서하라고? 아닙니다. 여기서의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순진함, 맹목적인 믿음을 용서하십시오. 고통에 잠식당했던 약했던 날들을 용서하십시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현재와 미래의 당신을 계속해서 상처 입히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스스로 독배를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증오는 오직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진정한 평화를 찾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남은 소중한 세월을 가치 없는 사람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무거운 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새로운 미래, 더 가볍고 평온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두 팔을 활짝 펴십시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매일 오후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이 정원에서 훌쩍 자란 아이들 곁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고 싸우기 위해 애쓰는 여자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서지우, 어머니이자 여성 사업가이며 용감하게 폭풍우를 헤쳐나와 영혼의 진정한 평화를 찾은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계략이 아닌 지혜와 용기로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인생의 풍파에 맞서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힘과 믿음을 더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비가 온 뒤에는 하늘이 갤 뿐만 아니라 무지개도 뜨고 내일의 태양은 어제보다 항상 더 밝고 따뜻하다는 것을.